김 실장님. 문자 보내고. 능곡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시간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으신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바깥의 교통 상황을 보니까 차량이 많이 막히고 있답니다. 따라서 10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참석해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주신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일 총회를 개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유언비어 등으로 조합에 혼란이 오게 되었고 해당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부득이 설명회로 대체하여 금일 관리처분 계획 2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설명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안내를 돕고 있는 안내 요원들께서도 조합원님들께서 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조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장소는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청결히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조합원님이 계신다면 밖으로 나가셔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설명의 진행을 위해서 다 함께 가지고 계신 휴대폰 꺼내신 후 진동으로 전환을 해 주시거나 잠시 동안 잠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부득이 전화 통화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셔서 통화 맞춰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 신청을 완료해 주셨고 조합에서는 여러분이 분양 신청을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분양 설계를 한 후에 세 번째 행정계획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의 본질은 무엇이며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 진행했었던 내용들에 대하여 조합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조합의 협력업체인 정비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님들이라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우리 조합의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시공관계자님들을 비롯하여 금융 동향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실 금융관계자께서 배석을 해주셨으며 금일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해당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각 협력업체로부터 설명회를 진행을 한 후에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명회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설명회를 모두 마친 후에 질문을 수렴을 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수렴하는 방식은 총회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진행하는 질문 수렴 방식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시는 곳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카메라를 보고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총문 총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질문을 수렴을 한 이후에는 우리 조합의 협력업체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준비되어 있는 관계자님들께서는 앞쪽에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에 즈음한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오재일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간에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하고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 못하고 설명회로 대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은 2007년도에 지구 지정을 했고 2010년도에 구역 지정을 받아서 2015년도에 이 장소에서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리처분 총회까지 이 장소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정말 그 시작에서 끝까지 정리되는 현장인 것 같아서 더욱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조합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합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왜 지금 관리처분 총회를 하느냐, 또 고금리로 인해서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데 왜 관리처분 총회를 하느냐, 또 그 시공사와 협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깡통 아파트를 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세 가지 중대한 그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장소에는 향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은행 지점장님이 나오셨고 또 앞으로 시장 분양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오셨고 또 시공사가 나와서 앞으로 마감자재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질문하시면 나중에 정리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근 조합들 중에서 이 조합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입주할 때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리시는 그 내용들이 무척 힘들고 지루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원당 4구역 같은 데 경우를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성 검증을 할 때 가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았던 지역이 원당 4구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분양을 하고 보니까 다른 어떤 조합들보다도 가장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조합이 됐습니다. 물론 조합원 분양가를 싸게 결정하고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아마 일반 분양 시세가 많이 올라간 그런 경우일 겁니다. 원당 4구역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을 1,700 정도만 해도 좋겠다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2,260만 원을 일반 분양가를 받다 보니까 조합원들과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이가 1,000만 원 가까이 900 몇십만 원 정도 벌어져서 실제로 30평대를 분양신청 하신 분들은 거의 3억 일반 분양가보다 차이가 그렇게 나는 조합이 됐습니다. 우리 조합도 마찬가지로 지금 1,950만 원, 1,930만 원이죠. 1,930만 원이 조합원 분양가가 비싸다는 불만이 많으신데 이 조합원 분양가는 현재 시점의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입주 시에 조합원이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입주할 때 당시의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원당 4구역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1,930만 원이지만 우리가
저 시공사를 일반 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추정으로 일반 분양가를 1,404만 원을 잡았지만 우리가 분양할 시점에 가서 뭐 1,700을 받는다, 1,600을 받는다 하면 지금보다 훨씬 그 기대율도 높아지고 조합원님들에게 하는 혜택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일정을 공개해드리고 그 필요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금리 시대를 어떻게 해서 피해갈 것이고 어떻게 해서 분양시장이 안 좋은 시기를 피해갈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될 설명 내용들을 잘 보시고 나중에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하게 답변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합에서 특별히 문자를 해서 오시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윤영철 조합원님 네 오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무상우 조합원님 네 오셨습니까? 최태원 조합원님 예 오셨고요. 그 다음에 윤희진 조합원님 오셨습니까? 윤희진 조합원님 안 오셨나요? 아마 우리가 오늘 특별히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려서 꼭 오십시오 하신 분들 이따가 필요한 질문들 다 해주시고 의문이 해소되면 우리 조합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독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장님의 우리 조합의 일정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신 사항을 충분히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설명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설명에는 관리 처분 계획의 총론으로부터 우리 조합의 일정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앞으로의 동향 그리고 시공사의 설명 그리고 관리 처분 총회가 왜 진행이 되어야 지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실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총회 때마다 함께 자리를 해서 전혀 낯설지 않죠.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전고시가 되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총회를 좀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본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도시비중환경정비법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진행할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이 합해진 내용이죠. 관리계획이란 정비구역이 설립된 뒤부터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된 대로 집을 다 짓는 것까지 여기가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처분계획이란 말 그대로 파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돈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은 여러분들에게 분양처분하고 일반 분양처분하고 또 보리지 처분하고 상가처분하고 또 남은 채비지 정리를 해서 돈으로 다 바꿔놓는 것, 이것을 처분계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한마디로 관리처분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관리처분이란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책자로 다 보내드렸던 내용들이 이게 확정된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관리처분총회도 최소 3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관리처분총회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했던 내용대로 등기 이전을 해드리는 것, 이게 관리처분총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죠. 다음. 자, 그러면 관리처분총회 관리처분에 대한 본질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 변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세요, 집에.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 이사를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집을 철거를 하게 되고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집을 철거를 해버리면 여러분 권리 없어져요. 집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새롭게 아파트 건설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건설된 그 아파트에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의 가격과 권리대로 그대로 이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이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토지도 변환이 되고 건축물도 변환이 되기 때문에 권리 변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내가 100원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두 노인네만 살아야 돼서 80원짜리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80원짜리를 가져가시고 20원은 돌려드려요. 그것이 이제 청산자에 대한 현금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나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살아야 돼서 큰 집이 필요해. 나는 120원짜리 집이 필요합니다. 그럼 20원 더 내셔야죠. 여러분 권리에서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합원 중에서 몇 분이 지금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상평가를 해서 이제 나가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분양받아야 될 것은 이제 일반 분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쩐 이유로 분양 신청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큰 손해난 거예요. 이제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관리처분 총회가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볼까요?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정비구역 결정된 땅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현재 우리 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은 정비구역이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건축계획을 확정하는 행위를 했어요. 이게 사업시행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 총회라는 것은 정비구역 결정 고시되었던 것을 종전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시행 인가가 된 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 감정평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시스템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으로써 새로 지어질 집, 이거 우리가 얼마에 팔까 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틀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분양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업은 끝내요. 그러면 결국 정비구역은 토지를, 그리고 조합이 설립됐다는 것은 수분양 대상자를,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되었다는 것은 건축 면적을 확정한 것이고, 오늘 진행하고자 있었던 관리처분 총회는 가격으로 환산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총회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처분 총회에 관련된 굉장히 두꺼운 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야, 우리 조합장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당 조합에서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미주환경정비법, 도시미주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미주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미주환경정비조례, 우리 조합원 정관시공사의 계약서, 이 6개의 규정과 문건들 중에서 여러분들 분양권에 관련된 것만 모두 모아서 이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한다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처분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규정에서 토시 하나만 틀려도 이거 인가가 안 나요. 왜? 대한민국의 토지는 왕토 사상이라고 그랬죠.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없는 자에게 분양권을 줬을 경우에 조합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사례를 살리죠. 그만큼 조합은 여러분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자, 그럼 이제 관리처분 총회가 오늘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요. 그러면 흔히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관리처분 결정 고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고시라는 것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이런 고시가 아니고 행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이라고 했죠. 이 행정계획이 이 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게 고시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총회에서 결정된 것만 남아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폐지되는 거예요. 인가가 나는 순간. 그래서 세입자들 다 이사 가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사용 수익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오느냐? 조합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여러분이 다 이사간 그 집과 토지에 철거 후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로 집을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처음에 얘기를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사업시행 인가 후 분양 신청을 했어요. 나는 25평, 나는 30평형, 나는 40평형 다 신청을 하셨는데 집을 다 짓고 나면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한 내용대로 등기 이전을 하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를 하는 이유,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은 단체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의 재산은 합의예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우리 땅에 있는 재산에 대한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새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분배하기로 하자. 이런 결정을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조합장이 결정하거나 이사들이 결정하거나 대의원들이 결정하거나 또는 조합은 몇 명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총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망설인 분들도 계시죠. 총회 참석을 하시고 서면도 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사업 진행합니다. 다음. 자, 그런데 지난번 총회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단지는 굉장히 큰 단지에 속하죠. MOD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까지 전체 사업비는 3% 정도 써요. 우리 조합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합들이 관리처분 총회 할 때까지 보통 3% 돈을 써야 돼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됐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데 그 용역업체 돈 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은 97%는 인가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이사 나가는데 돌봐드려야 되고 또 집을 돈을 빌려서 지어야 돼요. 또 철거하는 데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97%를 다 소진을 해야 이제 여러분 집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 자금계획이라 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범주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는 3번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이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관리처분 총회가 결론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업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조합에서는 종이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페이퍼 워킹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총회를 마치고 나면 자금 투여를 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집을 지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입니다. 그러면 처음 관리처분 총회는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어요. 이 관리처분은 보수적인 총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어갈 비용은 다 잡아뒀어요. 그리고 분양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거꾸로 했습니다.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총회를 거꾸로 했어요. 비용은 이만큼만 들어갈 것 같고요.
이득은 이만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막 들뜬 마음으로 총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입주하려고 봤더니 이만큼 들어가기로 했던 사업비는 이만큼 들었고 이만큼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했던 이득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입주 시에 추가 분담금 내지 않으면 열세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울며불며 아주 엉망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는 최소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 않을 범주 내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적인 총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되면 여러분들 다 이사 가신다고 했죠. 그럼 이사를 다 가시고 나면 이제 지상물 철거하고 땅 속에 있는 거 다 이제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대지 상태를 만들어야 집을 짓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통상적으로 분양 처분을 해요. 분양 처분이라는 판단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동호수 추첨을 하고 조합은 계약을 해야 되고 일반 분양자들도 모집을 해서 이제 파는 거예요. 이때가 시간이 보통 우리 조합 정도 되면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인가 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 나가는 기간 필요하고 지상물 철거하고 지하물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개발 현장이 그렇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어놓은 집을 팔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통상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그 결과는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간 만큼 원래 여러분에게 고지했던 것보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총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시에 인가된 대로 집을 다 짓습니다. 그러려면 공사비 정산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관리처분 총회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통상 관리처분 총회는 3번 한다. 이번 관리처분 총회는 보수적인 총회이더라.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저렴한 분양가, 특별품목, 우선 분양, 로얄세 배정, 세금 절감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취득목세 반토막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을 받을 때 부가치세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득이 숨어있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을 또 어떤 교수들은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이제 논문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관리처분 총회를 지금 현 조합의 실정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시된 것은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딱 짜릿하게 끝나고 여러분 입주가 될 때의 내용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상호간에 죽도록 싸우고 또 죽도록 소송하고 또 막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금융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연된 만큼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돼요. 이 내용은 뒤에서 또 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초반부에서 설명은 저희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총회를 진행해 주신 교수님께서 관리처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우리 구역에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분양 신청을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구역의 전문가이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 관리처분 총회가 진행이 되고 나면 향후 조합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2구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주식회사 해울 CMC에서 능곡 2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능곡 2구역 원래 오늘 총회가 가결되었어야 하는데 좀 연기가 됐습니다. 2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2월로 연기를 했는데
2월달 총회가 가결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시기는 또 언제쯤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능곡 2구역은 시공사 공사 공계약서가 그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2주 전에 부동산원에서 또 조합에 방문을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그 담당자에서 나온 얘기가 능곡 2구역 시공사 그 계약서 검증 결과는 23년 약 3, 4월경이면 검증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23년 4월경에 시공사 계약 검증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로부터 우리 조합은 시공사와 그 계약 체결식을, 조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으로 예상하기로는 23년도 5월이나 6월경 됩니다.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상 업무와 우리가 국공유지, 조합에서 매수해야 되는 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업무가 또 병행해서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우리 관리처분 인가는 23년도 하반기, 23년 가을경이면 관리처분 인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23년도 가을에 인가가 났다. 그러면 우리 조합에서는 곧바로 뭘 해야 됩니까?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합 사업비,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 나가야 되는 그 이사 비용, 이주비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입찰을 띄워서 조합원님께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한 뒤에, 그게 이제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약 1월경 그쯤에 금융기관 선정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24년도 상반기부터 이사를 가셔야 돼요. 우리 조합에서는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내에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주가 완료되는 시점은 25년도 3월입니다. 지금 22년도 12월이죠. 곧 23년이 되겠는데, 지금부터 사업이 착착 진행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이 약 26개월,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행정 절차에 꼭 필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 이사를 나가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이사가 맞춰지는 25년도 상반기, 그때부터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총회를 한다고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구경할 수 있는 시간 25년도입니다. 그리고 동호수처럼 여러분들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일반 분양해야 되는 시기도 25년이에요. 관리처분 인가를 지금 당장 받아낸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분님들께서 지금 통지받은 종전평가액 21년도 하반기에 받은 그 종수평가액이라고 하시는데, 그 시점은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시점이에요. 물론 그 통지서를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을 거라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빨라야 28년, 29년입니다. 그 시점의 가격으로 여러분들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요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후로부터 10년 이상 행정 절차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너무 돌아온 면도 없잖아 있죠. 인가권자의 횡포에 휩쓸려서 또 촉진계획 변경을 하느라 행정 절차 진행하느라고 몇 년 소요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니 한마음 한뜻으로 조합 집행부를 좀 지원을 해주시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여러분들 재산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재산 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적 이득을 취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점 명시해 주시고 분양 시점은 앞으로도 2년 이상 걸린다. 이거를 좀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일정 설명을 좀 마치고요.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의 협력 업체인 네. 공사비 검증과 관련해서 제가 신속 추진 이 단톡방 카페에 나와 있는 글 중에는 우리가 공사비 검증을 신청만 하고 보완이 지연되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조합원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청을 11월 25일에 했고 최근에 부동산원에서 우리 조합을 방문해서 1차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검토했고 이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으므로 1회 내지 2회만 보완을 하면 되겠다라고 부동산 검증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조합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보완 처리할 겁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그래서 사업을 지연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진행돼야 될 일정표를 공개해 드렸는데 실제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될 시점, 이 시점에 금융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나중에 우리 지점장님께서 현재의 시점에서부터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양 시점까지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고금리를 내서 미분양이 날 건지도 나중에 다 토론들 해보시고 그런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돼서 우리 조합원이 하나가 돼서 잘 관리 청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의 협력업체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하고 우리 조합의 조합장님께서 일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오해가 있을 한 부분을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다음 순서입니다.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총회를 왜 이 시기에 하여야 하는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이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주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는 부동산 동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하여 금융 전문가인 우리은행 부지점장님께서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훈입니다. 오늘 조선 앞에 말씀하신 게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거창한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리 상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향후 예상이죠. 사실 주가나 환율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부의 눈치는 보지 않지만
미국 FOMC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우리나라에서 결정한다기보다 미국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해 사상 초유 한 40년 만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상승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금리가 한번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때 0.25씩 올리는데 미국에서 0.75를 그것도 연속으로 4번으로 올렸죠. 그러면서 올해 연초에 0.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4.5%예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니 모든 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가상금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가상금리는 은행에서 조달하는 비용, 마진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가상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대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출 쓰고 계시는 분들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요즘같이 체감하기는 아마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간단한 예로 저희가 7월달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는 진짜 2배 차이가 나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연초에 1%대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3% 이상이 올랐거든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어떻게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올린 만큼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나라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보통 금리를 올리거든요.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4.5% 국채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부채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부채 탕감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 못하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미국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거에 대한 회의가 12월 마지막 회의였는데, 보통 점도표라고 해갖고 이제 회의가 끝나면 이제 점도표를 공개를 하는데, 많이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5.25%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물가 올랐죠. 환율 올랐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세요. 주부님들은 물가 올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더군다나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요새 얘기가 월급 받아갖고 반 이상은 이자 낸다는 내용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이 금리가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 금리가 계속 간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국채 얘기했지만은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 이자를 계속 자기들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더 못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간 이유가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원자재값 상승 그런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요인들 못지않게 경기 부양이 안 돼서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유지가 되거나 약간의 상승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상반기 이후서부터는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2023년 내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면서 아마 조금씩 내려가는 게 예상이 되는 게 지금 2024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한 3%에서 4% 정도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예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비사업이 진행이 돼서 분양식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년도 되게 빠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비사업 관련해갖고 몇 군데 제출을 해드렸는데
분양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은 있어야지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은 지금 뭐 질문 주실 분들은 주셔도 되겠지만 저도 금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1번이 지금 잃어버린 30년 해갖고 90년대 이후에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근데 요번에 0.25를 올린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고 정책 개수를 올리는데 그게 올라감으로 해서 일본 정부에서 비용 부담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부채로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도 여태까지 진짜 버티고 버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고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정책을 너무 잘못 펼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30년, 40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 그 가운데서도 여태까지 잘 버티고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게 됐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세계 10 안에는 들어가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걱정이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자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딱 이게 맞습니다 하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네, 금융 전문가이신 은행 관계자께서 향후 금융 동향 그리고 국제 금융 동향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 전문가께서도 쉽사리 판단은 못하겠지만 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 경이 되면 좀 등반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조합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합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시공 관계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공사와 협상을 시작해서 상당 기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조합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총액 공사비 평당 520만 원, 또 무이자 대금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려온 부분, 그 외에 마감자재 관련해서 투시형 유리난간, 그다음에 시스크 라인, 이 정도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마 조합원님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부분들은 아마 그 가전제품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시공사역이 나와 있으니까 시공사들한테 가전제품 채워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조합원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조합장이 시공사 편이 아니냐, 또 시공사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데, 사실상 520만 원이라는 공사비 틀 안에 모든 것을 넣기도 사실 부담스러웠던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공사 편 아닙니다. 조합원님들 편이고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52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지금 현재 정리된 계약서 내용보다 나은 내용이 있고 브랜드 기준이 GS, SK 기준을 초과하는 데가 있다면 저는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시공사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계약 해지해도 됩니다. 저한테 시공사 편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다른 지역들의 계약된 공사 금액을 보면서 520만 원이라는 공사 금액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하게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전제품을 채워드리지는 못했지만 조합은 추후에 지금 현재 모델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는 것보다는 추후에 최신형 모델로 입주 시점에 맞춰 조합 사업비로 맞춰 넣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건데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시공사하고 더 얘기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시공사가 520만 원이 아닌 약간의 공사비를 더 올려갖고 가전제품을 넣어줄 건지 아니면 조합에서는 일반적인 그 시공사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아닌 행사 금액으로 해서 조합비로 사업비로 넣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비례율이 100%가 넘으면 법인세, 조합에 소득이 생겼으니까 법인세를 내고 소득세를 개인에게 배당을 하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법인세 내지 말고 소득세 안 내고 그런 돈으로 가전제품 넣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공사에서 가져갈 일반 분양 옵션분에서 일반 분양 옵션하는 부분에서 이익 뺏어올 생각입니다. 그 돈 보태서 가전제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합 믿으시고 잘 도와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시공사 해지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의견 주십시오. 단 약점 잡히는 일은 하지 맙시다. 영국 5구역이 시공사 해지 총회까지 하고 해지를 못한 그 원인도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보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 다녔지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다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며칠 전에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조합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공사 해지해도 괜찮다. 그랬더니 해지해라.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520만 원 필요 안에 지금보다 나은 마감자재 브랜드 기준이 지금보다 나은 데 있으면 데려와 주시면 언제든지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조합원이 하시는 말씀이 조합장인 당신이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하느냐. 그거 못하면 무능한 거 아니냐. 저 무능합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공사 못 찾아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소모전하고 조합원이 분열돼서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합원님 여러분들께 이득이 가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 언제든지 지금 말씀드린 조건에 충족되는 시공사 있으면 데려와 주시고, 데려와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 물어서 여러분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지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분명히 해지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공사 관련된 내용 시공사로부터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설명드리기 앞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GS건설의 김형준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 앞서서 조합장님 입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란 말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좀 섭섭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 잘 얘기해서 끝까지 가야지 뭐 계약 해지 운운하시니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상반기부터 물가가 우리가 상상한 거 외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전에 계약했던 사업장들은 공사가 막 진행되는 사업장들은 시공사 이익이 지금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새롭게 입찰하는 그런 현장들 공사 보니까 보십시오. 대부분 다 550만 원 이상 이렇게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능곡 2구역을 이제 계약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인근 구역의 공사비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5구역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522만 원이죠. 평당 522만 원이라는 그 공사비를 능곡 2구역, 우리 구역 협상을 하면서 그 단가를 저희가 주시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5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 금액 안에 최대한 좀 그 조합원님들한테 유리한 걸 담아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 결과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깡통 아파트 지면서 무슨 관리처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가전제품 빼고는 나머지 마감 그 수준은 강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만 없는 거지 가전제품 말고 다른 그 내부 마감이나 외부 마감은 서울의 강남 아파트 수준이에요. 저는 이대로 분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부 아파트 가치를 결정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눴을 때. 외부요. 내부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입주하고 나서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는, 외부 적용은 내 개인이 한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전업은 못하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거, 단지 가치를 결정짓는 그 요소는 외부다. 그래서 520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전제품을 드러내자 일단. 그리고 외관과 조경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회사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조합하고 520만 원이라는 그 공사비 타결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비환인데요. SK건설도 있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걸 결제받는데 내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쉽게 이렇게 뭐 520만 원 이렇게 쉽게 결정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받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 담당자인 그다음에 우리 박대성 부장 회사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 5구역 공사비가 522니까 그보다 낮춰서 우리가 공사비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진 최소화하고 조합도 가전제품 대비로 한 거 빼고 서로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우리 회사 내부 설득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저기 요즘에 입찰하고 관리 처분한 거, 저기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한강 맨션이 22년도 올해 관리 처분했는데 615만 원에 관리 처분했어요. 불광 5구역 입찰했는데 539만 원. 신길 13구역이 올해 입찰했는데 565만 원. 일원동 개포한신이 656만 원. 저기 강서구 방화동 요 한강 건너 거기가 올해 입찰했는데 590만 원. 그 다음에 공덕 마포에 그 공덕 1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시공사는 638을 받아야 된다. 조합은 559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못하겠다. 협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 양평 12구역이라고 있는데 올해 관리 처분을 했거든요. 거기가 566만 원에 관리 처분을 했고요. 한남 하이츠도 599만 원에 관리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안양 두타운 3호가 567만 원에 입찰을 했고, 광명 철산 11단지 21년도에 관리 처분을 했는데 21년도는 물가가 상승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531만 원에 관리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부산 부곡 2구역이 올해 입찰했는데 525만 원, 충주의 교현주공이라고 올해 입찰한 건데 568만 원. 이처럼 올해 관리 처분을 하거나 입찰하는 그 사업장의 공사비는 대부분 다 550이 넘어요. 520이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조건으로 공사를 저희한테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혀 깡통이 아니다. 가전만 덜냈을 뿐이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그 나중에 입주할 때 옵션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착공전 관리처분 변경을 할 때 그때 저걸 공사비 조금 더 주시고 아예 그냥 넣어서 할 수도 있고, 2주 기간 중에 그거는 이제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전 말고는 강남 수준 버금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수준이.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장님과 우리 시공권을 확보한 시공사로부터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순서입니다.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어져도 될까요? 아니면 많은 조합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만약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하여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처분 관련해서 이제 이 총회가 되지 않으면 어찌할까 고민되시죠?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이 주택사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이 3번째예요. 첫 번째, IMF 왔을 때 정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수습을 했죠. 그러다가 2번째, 금융위기 또 왔어요. 또 혼쭐이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발생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건 지체할 일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또 여러분들과 매 총회 때마다 만나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 정비조합들의 총회를 한 4,000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매주 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다른 총회도 하는데 관리처분에 관련된 총회를 매주 1회 이상씩 진행을 하게 되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성공된 것도 있고 주저앉은 것도 있어요. 그걸 전체를 모아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먼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언제 정해졌어요? 정비구역 결정 고시될 때 여러분의 사업성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고무풍선처럼 커지지 않습니다. 땅 면적, 정비구역 결정 고시될 때 이미 결정됐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결정 고시가 될 때 우리 동네에서 지어질 집 결정된 거예요. 더 이상 집 못 지어요. 이대로 지어야 돼요. 그리고 분양 신청하고 이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분양 신청할 때 분양 대상자 확정됐어요. 조합원 아닌 사람들은 조합원 분양권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서 이제 분양 가격도 확정이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체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끝으로 남는 거 뭐입니까? 시간과 금리예요. 지난번 여러분들과 설명회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 있습니다. 이자는 잠을 안 자요. 이거 무섭습니다. 뒷부분에서 상세히 보겠지만 관리처분을 총회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멈칫멈칫하면 1년의 비례를 80 뚝뚝 떨어져요. 이제 그것은 현장별로 소개를 드리죠. 다음.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아니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의 최적 사업 제안서예요. 이거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최적 아니에요. 그럼 우리 조합에서는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배포했었던 것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어느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추가 분담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공건설사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공건설사가 조합원 등에 칼을 꽂았다. 거짓말이에요. 시공건설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이 되면 공사비 안 올라가요. 법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 기간이 지연이 됨으로써 발생된 금융비용이에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러분 이사 나갈 때 이주비 드렸어요. 여러분이 직접 안 냈지만 사업비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집 짓는데 PF 일으켜서 돈 몽땅 가둬놓고 사업해요. 우리 1조 이상 빌려와야 돼요. 지금 거의 1조 됩니다. 세 번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중도금을 내가 내서 기다리시겠지만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집단대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금융이 세 개가 한꺼번에 뛰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간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고 지금 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리처분 총회가 안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안 됐다고 할게요. 2월 18일 날도 준비하고 있지만 안 되었다. 금융권 융통 안 돼요. 대한민국 금융제도가 아주 후진적입니다. 여기서 금융거래 해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 쓰시면 여기 금융관계자가 좀 계시는데 매년 위험성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후에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신용력이 안 됐다. 당장 돈 갚으라고 해요. 그래서 1년마다 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외국은 5년, 10년, 20년짜리 장기 금융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매년 1년 단위로 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 인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회의했었던 회의로 관리처분 인가서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우리 관리처분 인가 됐으니 돈 빌려주세요. 내미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우리 조합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은행에 가서 단돈 10원도 못 빌려요. 대한민국 금융제도입니다. 금융 융통 안 일어나면 여러분 이사 가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자력으로. 우리 동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융 알선을 하는 거예요. 이사를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가 안 되면 당연히 철거 안 되겠죠. 철거 안 되면 착공 안 해요. 착공이 안 됐다? 우리는 집을 못 판다요. 이건 연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사이에 발생되는 거 볼까요? 첫 번째 착공 지연 배상이에요. 시공건설사도 그냥 땅에서 막 주워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우리 집 짓는 겁니다. 근데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면 이 비용만큼 착공 지연 배상으로 여러분에게 올라가요. 우리가 약속 안 지켰잖아요. 이사 기간에 이사 못 나갔고 철거 안 했고 나대지 상태를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약서 상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리처분 인가결정고시가 되면 다 이사를 가고 조합에서는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시공사에 집을 짓겠다. 이게 약속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집 어떻게 지어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가면 시공사에서는 착공 지연 배상이 우리 조합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낼 돈이에요. 또 있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도 한번 볼까요? 지하 안전영향평가라는 거 우리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왜? 이 물이란 놈이 지나가면서 뭐라도 쓸고 가거나 녹여가기 때문에 동궁이 생기면 건물 무너져서 20m 이하까지 파면은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20m 이상 더 내려가면 지하 안전영향평가 받으래요. 이거 원래 없었어요.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있죠. 사후 환경영향평가도 하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계절 중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응해서 집을 지어요. 근데 요즘 새로 발효된 것은 뭐예요? 집을 지어놓고 3년간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서 작성해서 내래요. 새로 자꾸 만들어져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인가결정고시가 되면 이때부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인가결정고시를 받기 전에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이 세상살이에 우리도 열애는 없습니다. 또 있죠. 자, 금융비용. 1년에 우리는 사업비 금융비용이 이만큼일 것이다. 그리고 착공할 때까지는 총 금액이 이만큼이다 해서 그 사업비에 몰아 넣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안에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사 나가시고 집 다 짓고 입주할 때까지 금융비용 거기다 넣었어요. 이거 여러분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합원의 의무로서 관리처분 인가결정고시가 되면 이사를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사업이 지연이 돼서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이렇게 쭉쭉 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발생된 이자가 가만히 있나요? 계속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양을 보면 비례율로 따졌을 때 1년에 7% 뚝뚝 떨어집니다. 그 현장. 왕십리에서 아주 현격하게 봤죠. 조합원들 신나게 싸워서 4년 지연됐습니다. 47에 28, 28% 뚝 꺾였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아닐 것이다. 천만에. 여기 금융사 계시지만 무섭습니다. 은행 무서워요. 얄짤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될 때 비용은 상승되고 우리는 수익은 한정적이에요. 당연히 비례율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돈 더 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 끝나요. 원치 않으시죠? 다음 한 피처 더 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증가되고 비례율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사업 지연율이라는 사업비는 계속 상승이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입주하기라는 지금 예정된 날짜가 다 생길 거예요. 그것도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집을 내가 살든 임대를 냈든 전세를 놓든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